한성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4주 4회에 걸쳐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의 파괴적 혁신 스타트업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4주에 걸친 4회차 강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강의 수강 신청하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은 오늘은 우리가 넓은 의미의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세상을 뒤바꾸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은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 나오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업체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얘기를 다 소개하긴 힘듭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 5월 19일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파괴적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나도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그들처럼 나도 천재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처럼 대한민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면은 누구나 이런 파괴적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고민?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객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갈구하는지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습복습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간다는 얘기처럼 되게 뻔한 원칙인 것 같죠. 근데 이 원칙을 지킨 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우버,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다들 그렇게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제가 지금 한양대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디자인 띵킹, 아웃사이드 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3시간 동안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인 5월 26일과 6월 2일은 2주간에 걸쳐서 이 두 차수의 강의는 그럼 이런 방법론을 기반으로 탄생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요즘이라는 게 넓게 최근 한 1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 왜 미국의 VC, 벤처 캐피탈들은 그런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한성대 학생 여러분들이 혹시 창업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특히 4학년 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설사 취업을 하더라도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된 그 산업에서 요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뜨더라 라는 정보 정도를 알고 면접이나 취업에 임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란 게 뭐다, 그리고 요즘 뜨는 건 뭐다, 나도 그런 인터넷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을 경우에 내가 고민해야 될 원칙과 방법론, 철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4주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지금 한양대와 가천대
경영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제 개인 이름을 딴 연구소인 박석희 IT혁신연구소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탐구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탐구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Next Big Thing이라고 해서 앞으로 떠오를 대박 아이템, 대박 트렌드, 대박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돼 가고요. 연구소 만든 지는. 그동안 연구소 만들어서 많은 기업에서 강의도 하면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경영대학원과 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번 학기는 한양대에서 창업기초, 미국 벤처캐피탈이 주목하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과목과 가천대 경영대학원에서 디지털 혁신 마케팅 전략과 사례라는 내용의 두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런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좋은 정보를 만약에 얻기를 원하시면은 유튜브에 박석희 TV라고 있습니다. 한 지금 1년여 2년 정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고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조금 학교 강의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번 4주간 한성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또 여기서 준비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컨텐츠 혹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못한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아마 도움이 될 정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CES 2021 리뷰 두 건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번 4주간 강의에서 CES 2021에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하기는 시간 관계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콘텐츠 한번 보시면 올해 CES 행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 디지털로 온라인으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유료 10몇만 원이 되는 유료 온라인 전시회여서 참석을 못하신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아마 저 영상을 보면 올해 CES 1월달 CES 온라인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기술과 트렌드가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를, 좀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할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의 파괴적 혁신, 스타트업 혹은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와 관련해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강의하고 여러분께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이 세 가지 분야입니다. 우리가 요즘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 변화 추세, 그 트렌드가 뭔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저렇게 뜨는 비즈니스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할 거고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그중에 대박 아이템들이 있단 말입니다. 소위 파괴적 혁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대박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었는지를 방법론은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고, 그런 업체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통찰력 혹은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과연 이런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성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매 주마다 그날 강의는 3개의 파일로 올라갈 겁니다. 하나를 길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좀 지겹다고 교수님께서 40분에서 50분 사이 정도 강의 파일을 3개를 매주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의 파일인데 크게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비즈니스 모델 대변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파일은 아마 첫 번째 강의 파일에 3분의 2 정도가 담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두 번째 파일에 담기고 그 두 번째 파일에 또 담길 내용이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의 파괴적 혁신 스타트업들을 소개할 겁니다. 주목할 만한 회사들에 대해서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사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특이한 사례를 두 번째 파일과 세 번째 파일에서 동시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 대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 17년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페이스북이 그 당시 국내 아주 유명한 회사의 미국 법인에, 국내 아주 재벌 기업의 미국 법인에 투자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투자 규모도 뭐 그다지 큰 게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약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억 5천만 원, 하여튼 6억 원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요청을 했더니 국내 기업에서 뭐 투자할 만한지를 분석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 한국의 싸이월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페이스북은 너무너무 조그만 회사였던 겁니다. 그 당시 페이스북이 100만 명이 안 될 때였거든요. 수십만 명밖에 안 될 때였습니다. 가입자가 수십만 명도 뭐 높은 수준의 수십만 명이 아니라 아주 낮은 단계의 수십만 명, 몇십만 명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기업 이 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그만 회사, 우리 싸이월드만 와 비교해도 너무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 회사에 왜 투자를 하냐고 해서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피터 틸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이 국내 기업을 대신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투자를 했던 거죠. 뭐 그 사람도 싸이월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건데 어쨌든 페이스북이라는 그때 마크 저커버그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그 강점을 알았던 겁니다. 그 피터 틸이 페이스북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본 거는 이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영역에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준다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비록 조그만 회사지만. 근데 한국 대기업 재벌 회사는 우리 싸이월드보다 가입자 규모가 너무 낮은 차원으로 수준 차이가 나니까 투자를 못한다고 한 겁니다. 그때 5억 얼마를 투자했던 그 사람의 이 5억 얼마를 투자하면서 지분 10%를 가졌어요.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를 이제 뭐 50억 원 정도로 보고 약 5억 얼마를 투자하면서 10%의 지분을 가진 거죠. 그게 이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페이스북 지분이 커지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따지면 페이스북이 IPO 했을 때, 상장했을 때 그 사람이 5억 투자한 돈이 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5억 얼마가 지금 얼마가 됐는 줄 아세요? 약 8조 원이 됐습니다. 5억 투자해서 8조 원을 번 겁니다. 근데 한국 기업은 소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잘못된 인식처럼 스펙만 본 거예요. 아, 우리 싸이월드하고 비교하면 가입자 수도 너무 적고 현재 활용 수준도 너무 낮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예측할 때 과연 얘네가 얼마나 지금 가입자가 많은가, 이거 물론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걸 나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고객한테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 중에 핵심은 뭐라고요? 새로운 고객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객 경험을 주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에서 혁신을 하기 위한 성공 방정식, 이거는 일반 기업에서 우리가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성공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스타트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방식, 마인드셋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셋을 실행을 자꾸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술이 첨부가 되면은 이런 새로운 마인드셋과 프랙티스, 실행을 통해서 거기에 적절한 기술이 결합되면, 예를 들면 그 기술이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소위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실행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기술이 결합되면은 역량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 마인드셋의 문제라는 것. 이 고객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설파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n the new world, 새로운 세상은 It's not the big fish which is the small fish. 새로운 세상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 게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얘기를 하면은, 큰 물고기는 뭐죠? 지금의 대기업 같은 큰 기업, 당연히 작은 기업을 이기잖아요. 경쟁 우위상으로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 아빠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동네에 그냥 조그만 빵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빵집들이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으로 다 바뀌었죠. 빅피쉬에 의해서. 이런 원칙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런 원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원칙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이 빠른 물고기는 아주 자그마한 기업일 수도 있어요. 이 느린 물고기는 아주 거대한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 그림은 우버라는 회사가 성장해온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버의 기업가치 그래프인데요. 여기 지금 맨 밑에 녹색으로 된 부분이 우버의 기업가치입니다. 설립하고 거의 몇 년 동안 기업가치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우리가 아는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2013년도인가 출시를 했어요. 그때부터 기업 가치가 이렇게 고속으로 성장하더니 불과 3년 만에 포드와 GM의 기업 가치, 여기 포드 파란색이죠. 그리고 GM, 제너럴 모터스가 분홍색이죠. 이들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때 우버의 회사 규모는 이 100년 된 포드나 GM의 기업보다 규모가 한참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 적었던 회사예요. 근데 새로운 고객의 수요를 맞춰서 빠른 물고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가치가 고속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볼게요. 오른쪽에 에어비앤비의 사례. 여기서 이 파란색이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인데요. 에어비앤비 역시 설립하고 몇 년 동안 기업 가치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2013년까지. 제로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요. 근데 이때쯤에 에어비앤비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숙박 공유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어요. 다른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숙박 공유인데 좀 특이한 숙박 공유. 근데 이때부터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도 에어 베드 앤 브렉퍼스트에서 에어비앤비로 바꿉니다. 2013년도인가 이때쯤에. 그때부터 기업 가치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인 메리엇 호텔이나 익스피디아,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익스피디아의 기업 가치를 빠르게 추월합니다. 2년여 만에. 그래서 세계 최고의 숙박 관련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뭐죠? 아까 앞서서 얘기한 장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객의 새로운 수요를 맞췄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즉, 빠른 물고기로서 고객의 새로운 수요를 맞췄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디지털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이 우버와 에어비앤비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두 개의 사례를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수요를 먼저 공략하는 것. 이게 빠른 물고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빠른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빠른 물고기가 된다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갖추는 기업인데, 첫 번째는 숨어있는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수요가 뭐죠? 아까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택시가 아닌 일반 자가용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 사람한테 택시비 정도를 주면 이동할 수 있다. 지금 보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던 거죠. 내가 어디 놀러 갔는데 그 도시의 호텔이 아닌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의 집을 그 사람이 비웠을 때 내가 빌려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에어비앤비의 숙박 공유 서비스. 지금은 우리가 여행 가면 누구나 그걸 이용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건 정말 엄청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자, 뒤쪽에 사례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은 기존 것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서비스나 제품보다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훨씬 더 싸게,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지 뒤쪽에서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을 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A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B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A가 아닌 다른 걸 통해서 B를 만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패스트 피쉬가 되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패스트 피쉬의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사례인 소재 생산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 그림에서 보이는 Impossible Food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인데요. 이 회사는 여기 보이는 이 소고기 패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햄버거 가끔 먹잖아요. 저 햄버거에 있는 소고기 패티는 소고기를 가지고, 닭고기 패티는 닭고기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 소고기 패티는 100% 식물성 원료예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해는 미국 출장을 못 갔는데 작년 1월 달까지 미국 출장을 매년 갔습니다. 지난 한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미국 가면 이 식물성 소고기, 그러니까 가짜 소고기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햄버거를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롯데리아에서 먹는 햄버거하고 별로 차이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버거킹을 참 좋아하는데 버거킹만큼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서 먹는 것만큼 맛있습니다. 그냥 일반 햄버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콩으로 만든 소고기 채식 뷔페 같은 데 가면 있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일단 비릿하고
씹었을 때 소고기를 먹는 식감이 안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진짜 햄버거 안에 있는 소고기 패티를 먹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임파서블 푸드 같은 회사가 미국에 정말 많거든요. 내 유튜브에 보면 식물성 원료로 만든 새우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새우는 일반 새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새우를 까놓은 것 같은 걸 마트에서 파는데 근데 먹으면 일반 새우하고 똑같대요, 맛이. 나는 안 먹어봤는데 그래서 새우 요리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새우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새우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 알레르기 같은 게 있어서 근데 그거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콜레스테롤 같은 데 대한 걱정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임파서블 푸드 같은 회사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회사고요. 소재 생산혁명에서 밑에 다이아몬드 파운드리 같은 회사는 뭐냐면 그림에서 보는 다이아몬드를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어머니들도 다 다이아몬드 좋아하실 건데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하죠? 아프리카 같은 데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잖아요. 캐서 그거를 저렇게 상품성이 높게 다듬어서 판매를 하는데 얘네는 These diamonds are lab grown. 랩에서 만든 겁니다. 생산 라인에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얘네가 이 다이아몬드의 아주 조그만 거의 상품 가치가 없는 귀퉁이 부스러기 같은 걸 얻어와서 거의 저거는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거의 껌값일 겁니다. 아마. 저기에 탄소를 불어넣는데요. 얘네가 그런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탄소를 불어넣으면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최대 9캐럿만큼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공장에서.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보석 같은 거 감별사들이 이렇게 조그만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일반 다이아몬드하고 똑같대요. 근데 가격은 일반 다이아몬드의 거의 10분의 1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산층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일반 다이아몬드는 비싸서 못 사는데 이건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산과 소재 혁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소재와 생산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난 100년, 200년간 알고 있었던 상식을 뒤집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특히 이렇게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것들은 정말 식음료 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패스트피쉬의 3가지 키워드 중에 2번째는 숨어있는 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도 제 유튜브 동영상에 있으니까 혹시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번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페더라는 미국에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된 스타트업인데요. 얘네는 지금 완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타격은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 최초의 가구를 구독하거나 렌탈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창업자가 우리 학생들 중에도 자취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30대 초반인가 그렇습니다. 이 창업자가 캘리포니아 지역의 여러 도시를 이렇게 일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1년 단위로 우리 같으면 원룸 같은 그런 아파트를 빌려서 살았대요. 월세로. 근데 이사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했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 갈 때 이 집에서 쓰던 가구를 다 옮겨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왜냐면 저 집으로 갔는데 저 집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집에서 쓰던 가구 중에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가구를 뭐 친구들한테 주거나 혹은 뭐 중고 매장에 팔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10년간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그래서 이 창업자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집을 옮겨 다닐 때 아주 최소한의 필요한 가구는 내가 사고 나머지 가구는 이렇게 월세로 옮겨 다니는 젊은 층들한테는 빌려 쓸 수 있는 가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더란 회사를 만들어서 구독 및 렌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렌탈은 월 단위로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구독을 하냐면 1년 단위로 멤버십을 가입을 하면 그 멤버십을 가입한 사람에게는 가구 구독 및 렌탈 비용을 싸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멤버십이 없었을 때 책상을 하나, 침대를 하나 빌리면 월 이용료가 1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침대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멤버십을 가입하면 월 침대 렌탈료가 8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고도 렌탈을 할 수 있지만 멤버십을 가입하면 렌탈 구독 비용을 좀 더 싸게 해주는 거죠. 구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 달만 빌리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2년 정도를 빌릴 수 있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가구를. 월 구독료를 내면서. 그래서 얘네가 완전 엄청나게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끕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젊은 사람들은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내가 굳이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쓸 수 있으면 빌려 쓰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 번 펀딩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펀딩 받은 게 1200만 달러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창업자가 본인이 어떤 아쉬움을 느끼는데 이 아쉬움이 그 창업자 개인이 자기만 느끼는 아쉬움이 아니라 주변의 자기 또래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고민이면은 이거는 사업으로서 성공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박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드란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 이 사진의 왼쪽 위를 보면 리빙룸, 거실, 베드룸, 그리고 다이닝룸, 식탁, 저기 뭐죠? 안에 부엌이죠. 홈 오피스, 키즈룸, 아웃도어, 라이트닝 이렇게 다양한 영역별로 얘네가 제공하는 가구 숫자가 저기 있네. 이거 제가 캡처한 지 좀 되는 거여서 전체가 지금 257개의 가구가 있는데 올 257개죠. 가구 숫자가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월세를 사는 사람들한테 집을 1, 1년, 2년마다 옮겨 다닐 때 가구를 굳이 그 집에 맞는 가구를 비싼 돈 주고 사지 말고 옮겨 다닐 때마다 빌려 써라.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박을 거둔 그런 사례입니다. 대박을 지금 일구고 있는 거죠. 아직 완전한 대박까지는 아니고. 자, 숨어있는 수요 창출의 두 번째 사례는 미국 하버드 MBA 출신의 경영대학원 출신의 두 여학생이 만든 벌치박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뷰티 샘플,
우리 화장품 샘플이 있잖아요. 샘플을 서브스크립션, 구독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월 10달러를 내면 한 달에 10달러를 내면 10달러를 내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그림처럼 한 5가지 정도의 샘플, 고급 화장품의 고급 샘플 화장품의 샘플을, 고급 화장품의 샘플을 한 달에 한 번씩 5개를 보내주는 거예요. 원래 여성용 화장품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남성용 화장품도 하는데, 얘네가 이걸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여학생들이 하버드 MBA에 있을 때 우연하게 고급 화장품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아, 나도 저 화장품 계속 발라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고급 화장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저걸 살 돈은 없고 저 화장품의 샘플이라도 계속 발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샘플은 거의 공짜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화장품 샘플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매장 가서 정식 화장품을 사면 거기에 끼워주는 게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자 두 여학생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여러 개의 고급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그 화장품 회사의 샘플 여러 개를 모아서 팔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매장에서 팔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월 구독 방식으로 월 10달러를 내면 10달러면 뭐 11,000원,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2번 안 먹으면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내면 저렇게 샘플을 주고 저 샘플을 집에서 고급 화장품을 좋아하는 3, 40대 여성들이 20대부터 한 4, 50대까지의 여성들이 집에서 고급 화장품의 샘플을 발라보면서 일종의 위안 만족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시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을 구독하는 고객이 예를 들면 내가 이 샘플 중에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의 정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 벌칙박스 홈페이지에 가면 또 이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를 위해서 좀 싸게 파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여학생들 같으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 고급 화장품을 브랜드를 어떤 걸 아는데 너무 비싸요. 근데 월 10달러, 11,000원 정도 내면 그 고급 화장품의 여러 가지 종류의 샘플 5개를 보내준다면 이거 구독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구독하죠. 남자들인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뭐 이렇게 명품 고급 화장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없지만 월 10달러에 이렇게 20ml, 30ml짜리 이렇게 샘플 5개를 이렇게 보내주면 저 같으면 저도 이거 남자로서 구독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헤어, 스킨케어 같은 이런 샘플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 해봤을 겁니다. 아, 저런 샘플만 한번 썼으면 좋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방법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인드셋,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걸 자꾸 실행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이렇게 새로운 대박의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숨어있는 수요 창출의 또 다른 사례인데요. 아마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첫 번째 강의가 끝날 것 같은데 스페인의 티트리뉴라는 연극 극단의 사례입니다. 이건 뭐냐면 2011년, 12년인가에 11년인가 하여튼 12년에 스페인 연방정부가 세금을 막 올립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세금을 막 올리니까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서비스에 세금이 올라가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연극 티켓에 붙는 세금이 올라가면서 약 8%에서 15%인가 이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티켓의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세금 오르기 전에 연극 티켓의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3만 1,0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연극 업계가 극단들이 다들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이 티트리뉴만큼은 오히려 정부의 세금 정책으로 연극 관람객들이 막 줄어들고 다들 힘들어하는데도 얘네는 오히려 손님이 늘고 매출이 더 늘어납니다. 다른 모든 극단들은 손님들이 안 오니까 연극 포스터도 더 열심히 붙이고 연극의 작품의 완성도도 더 높이고 연극에 필요한 기자재들, 연극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더 싸게 도입하고 이렇게 막 비용 절감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얘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정부 정책 때문에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포스터를 더 붙이거나 연극을 더 잘 만든다고 해서 연극을 보러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사람들이 극단으로 발을 내딛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걸 하냐면 얘네 티트리뉴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이 앱을 통해서 연극을 부킹하고 예약을 하면 공짜로 입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공짜로 입장하면 얘네는 뭐 먹고 사느냐? 공짜로 입장을 하는데 결국은 페이퍼 래프, 얘네가 코미디 극단이거든요. 되게 규모가 큰 하나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코미디 극단이에요. 웃음만큼 돈을 내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극이 공짜인데 내가 웃음만큼 돈을 낸다고 하니까 다들 손쉽게 연극을 부킹을 합니다. 예약하고 와요. 그리고 나갈 때는 한 번 웃으면 400원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그리고 1시간, 2시간 공연이 끝나면 웃은 횟수만큼 돈을 내는 건데 결국은 그 당시 연극 티켓 가격인 3만 1,000원 정도의 돈을 다 내고 갔답니다. 워낙 많이 웃다 보니까. 이 티트리뉴가 하고 있는 연극 극단에 대한 페이퍼 래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A mediados del 2013, la industria del arte en España sufrió uno de los golpes más grandes de todos los tiempos. El gobierno decidió cambiar el impuesto de los espectáculos teatrales del 8 al 21%, logrando la mayor sangría de espectadores que se recuerde. Un 30% menos de espectadores en tan solo un año. La gente se volcó a consumir entretenimiento probado masivamente como los blockbusters americanos. Ante esa realidad, la compañía independiente de comedia Teatraneo decidió tomárselo con humor e inventar algo. Pay Per Laugh, the first comedy shows where you only pay for what you consume. We fitted each seat with a facial recognition system that detects the smile and proposed the following deal to spectators. Entrance will be totally free. If the show produces no laughs, you don't pay anything. However, if you laugh, you have to pay for each smile. Each smile produced is worth 30 euro cents, something that in this day and age is quite a reasonable price. At the end of the show, the spectator could check their laughter account before paying and even share it on social networks. And so that no one would cry for having laughed more than they could afford, the maximum amount to pay was 80 laughs for 24 euros. The average price of the ticket increased by 6 euros. The system was covered by the main national media outlets, and this produced 35% more spectators.
Each Paper Laugh show produced €28,000 more ticket money than was normally taken. Currently, the system is being copied in other theatres in Spain. A mobile phone app was created as a system of payment, and the first season ticket was launched for the number of laughs, not shows. We should also not write off the paper cry. Or paper what the fuck system. What the fuck? What the fuck? Or maybe not. Paper Laugh, the first comedy shows where you only pay for what you consume. 자, 비디오 잘 보셨죠? 이 티트리누 극단이 고객의 요구를 맞춰서 어차피 티켓 가격이 올라가서 연극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젊은 스페인 청년들, 젊은 층들에게 새로운 수요 창출을 어떻게 한 거죠? 아, 공짜니까 와서 봐라. 그래서 웃으면 웃은 만큼 돈을 내라. 그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가서 웃음을 참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가서 보는 것처럼 자기 앞좌석 뒤에 있는 아이패드가 내 얼굴을 계속 비추면서 웃을 때마다 찰칵찰칵 사진을 찍는 거예요. 10번 웃었다, 15번 웃었다, 20번 웃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극이 끝나면 이제 내가 몇 번 웃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티트리누의 앱에 연동되어 있는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웃고 즐긴 만큼 돈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새로운 원칙이 중에 하나 바로 이 아웃컴 이코노미입니다. 아웃컴 이코노미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성비의 경제학입니다. 내가 돈을 쓴 만큼 만족하면은 나는 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과연 아웃컴 이코노미가 얼마나 지켜지는지, 가성비의 경제학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를 보면 이 티트리누 극단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